열심히 씨앗을 뿌리고 물을 주었는데도 식물이 시들어 죽어버린 경험, 다들 한 번쯤은 있으실 겁니다. 주말 내내 허리가 끊어지도록 정원에서 일했는데 가을에 수확할 것이 없어서 허탈했던 적도 있으시죠? 우리는 보통 정원 가꾸기를 생각할 때 얼마나 많은 땀을 흘리느냐가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놀라운 사실을 하나 알려드릴까요? 텃밭 농사에서 땀방울보다 100배는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타이밍입니다. 식물이 원하는 완벽한 시기에 단 10분만 일하는 것이 잘못된 시기에 10시간을 땀 흘려 일하는 것보다 훨씬 더 풍성한 수확을 가져다 줍니다. 오늘은 여러분의 텃밭을 마법처럼 바꿔줄 사계절 정원 관리의 비밀 달력을 공개하려고 합니다. 언제 흙을 뒤집어야 하는지, 언제 모종을 심어야 하는지, 그리고 언제 가위질을 해야 하는지 그 정확한 타이밍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도 실패 없는 완벽한 정원사가 되실 수 있습니다. 혹시 작년에 가장 뼈아프게 실패했던 작물이 있다면 무엇인지 지금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실패담이 오늘 우리가 알아볼 달력의 첫 페이지가 될 것입니다. 과거 우리 조상들은 절기라는 훌륭한 달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24절기는 태양의 움직임에 따라 자연의 변화를 정확하게 짚어주는 농사꾼들의 시계였습니다. 하지만 현대에 와서 우리는 달력의 숫자만 보고 무작정 마트에 가서 모종을 사옵니다. 기온이 충분히 오르지도 않았는데 마음이 급해서 씨앗을 뿌려버리죠. 식물의 생장은 인간의 달력이 아니라 온전히 자연의 온도와 햇빛의 길이에 의해 결정됩니다. 오늘 우리가 배울 정원 달력은 단순히 1월, 2월 같은 숫자가 아닙니다. 땅이 녹는 시기, 서리가 내리는 시기 등 자연의 신호에 맞춰 우리가 무엇을 준비하고 행동해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생존 가이드입니다. 이제 막 정원을 가꾸기 시작한 초보자부터 매년 농사를 망치고 좌절했던 경험자까지 모두에게 적용되는 가장 필수적인 원칙들을 시간의 흐름에 따라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자연의 흐름에 올라탈 준비가 되셨나요? 그럼 지금부터 사계절 정원 달력의 첫 페이지를 넘겨보겠습니다. 자, 이제 첫 번째로 알아볼 내용은 이른 봄, 아직 땅이 얼어있는 시기의 정원 계획입니다. 많은 분들이 정원 가꾸기를 생각할 때 무작정 삽을 들고 흙을 파는 것부터 떠올리십니다. 하지만 진짜 전문가들의 시작은 다릅니다. 이른 봄, 아직 찬바람이 불고 땅이 꽁꽁 얼어붙어 있을 때가 1년 농사의 성패를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시기입니다. 이때 우리는 따뜻한 방 안에서 종이와 펜을 들어야 합니다. 바로 정원의 지도를 그리는 작업입니다. 작년에 토마토를 심었던 자리에 올해 또 토마토를 심으려고 계획 중이신가요? 여기서 흔히들 오해하시는 부분을 하나 짚고 넘어가야겠습니다. 거름만 많이 주면 같은 자리에 같은 작물을 계속 심어도 잘 자랄 것이라는 믿음입니다. 이것은 완전히 틀린 생각입니다. 식물들은 저마다 흙 속에서 빨아들이는 영양분이 다르고 배출하는 물질도 다릅니다. 같은 작물을 같은 자리에 계속 심게 되면 흙 속에 특정 영양분만 고갈됩니다. 게다가 그 작물을 좋아하는 병해충들이 흙 속에 숨어 있다가 봄이 되면 다시 공격을 시작합니다. 이를 연작장애라고 부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작년에 고추를 심었던 자리에 올해 또 고추를 심으면 작년에 발생했던 탄저병균이 그대로 남아있어 올해는 더 심각하게 병이 퍼지게 됩니다. 따라서 작물들의 자리를 매년 바꿔주는 돌려짓기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종이를 꺼내 정원을 크게 4구역으로 나누어 보세요. 잎채소, 열매채소, 뿌리채소, 콩과 식물을 매년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며 심는 식으로 지도를 그려보세요. 이렇게 이사 계획을 세우는 것만으로도 병해충을 막고 수확량을 늘릴 수 있습니다. 또한 해가 뜨고 지는 위치를 파악해서 키 큰 작물이 작은 작물의 햇빛을 가리지 않도록 꼼꼼하게 배치도를 그려야 합니다. 두 번째 단계는 바로 씨앗을 선택하고 발화 테스트를 하는 시기입니다. 정원 지도를 다 그렸다면 이제 어떤 식물을 심을지 결정하고 씨앗을 준비해야 합니다. 이때 많은 분들이 저지르는 실수가 있습니다. 작년에 쓰다 남은 씨앗이나 몇 년 전 서랍 구석에 박혀있던 씨앗을 봄이 오면 그대로 밭에 뿌려버리는 것입니다. 씨앗도 유통기한이 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오래된 씨앗은 생명력을 잃어 싹을 틔우지 못하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애써 밭을 갈고 정성껏 씨앗을 뿌렸는데 한 달이 지나도록 싹이 나지 않으면 그의 농사 일정은 완전히 꼬여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본격적인 파종 전에 반드시 씨앗의 발화 테스트를 해야 합니다.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접시 위에 젖은 키친타월을 깔고 확인하고 싶은 씨앗 10개 정도를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다시 젖은 키친타월을 덮어 따뜻한 곳에 며칠 동안 둡니다. 키친타월이 마르지 않게 분무기로 물을 조금씩 뿌려주면서 매일 관찰해 봅니다. 예를 들어 10개의 씨앗 중 7개에서 8개가 싹을 틔웠다면 그 씨앗은 밭에 바로 뿌려도 아주 좋은 씨앗입니다. 하지만 싹이 서너 개밖에 나오지 않거나 전혀 나오지 않는다면 그 씨앗은 과감하게 버리고 새 씨앗을 구입해야 합니다. 씨앗 봉투 뒷면을 읽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파종 시기부터 심는 간격 그리고 수확까지 걸리는 날짜가 아주 상세히 적혀 있습니다. 이 봉투 뒷면의 설명서야말로 식물이 우리에게 보내는 가장 정확한 재배 매뉴얼입니다. 미리 씨앗을 점검하고 튼튼한 씨앗을 고르는 이 작은 수고로움이 봄날의 빈밭을 풍성한 초록빛으로 채우는 첫걸음이 됩니다. 세 번째로 살펴볼 것은 실내에서 모종을 키우기 시작하는 시기입니다. 바깥은 아직 서리가 내리고 춥지만 토마토나 고추, 가지처럼 자라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 열매 채소들은 실내에서 먼저 씨앗을 뿌려 키워야 합니다. 이것을 육묘라고 부릅니다. 이 육묘 과정에서 정말 많은 분들이 실패를 겪습니다. 가장 큰 원인은 바로 햇빛 부족입니다. 흔히들 따뜻한 거실 창가에 두면 모종이 잘 자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창문을 통과한 햇빛은 식물에게 턱없이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빛이 부족하면 식물은 빛을 찾기 위해 줄기만 비정상적으로 가늘고 길게 쭉 뻗어버립니다. 이를 웃자람이라고 부르는데 이렇게 웃자란 모종은 밭에 옮겨 심었을 때 작은 바람에도 쉽게 꺾이고 병에도 아주 취약해집니다. 아주 연약한 콩나물처럼 변해버리는 것이죠. 튼튼한 모종을 키우기 위한 팁을 드릴게요. 식물 생장용 LED 조명을 사용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만약 조명이 없다면 낮에는 햇빛이 가장 잘 드는 베란다 창틀에 바짝 붙여두고 온도가 떨어지는 밤에는 실내로 들여오는 수고를 해야 합니다. 물을 주는 방법도 중요합니다. 위에서 콸콸 쏟아붓지 말고 모종판 아래에 물을 담아 흙이 아래에서부터 물을 서서히 빨아들이게 하는 저면 관수 방식을 추천합니다. 예를 들어 넓은 쟁반에 물을 자작하게 붓고 그 위에 구멍 뚫린 모종 포트를 올려두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하면 연약한 새싹이 물줄기에 맞아 쓰러지는 것을 막을 수 있고 뿌리가 물을 찾아 아래로 깊게 뻗어 훨씬 튼튼한 모종으로 자라나게 됩니다. 네 번째 단계는 실내에서 애지중지 키운 모종을 바깥 세상에 적응시키는 과정입니다. 날씨가 조금 따뜻해졌다고 해서 실내에서 키우던 모종을 갑자기 텃밭에 바로 옮겨 심는 것은 절대 금물입니다. 이는 온실 속 화초를 갑자기 영하의 야생에 내던지는 것과 같은 엄청난 충격입니다. 식물은 갑작스러운 온도 변화와 강한 햇빛, 그리고 거센 바람에 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심하면 그대로 말라 죽어버립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 바로 모종 순화 과정입니다. 영어로는 하드닝 오프라고 부르는 아주 중요한 단계입니다. 밭에 모종을 옮겨 심기 약 일주일 전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첫째 날에는 바람이 불지 않고 그늘진 바깥 공간에 모종을 2-3시간 정도만 내어두었다가 다시 실내로 들여옵니다. 둘째 날에는 시간을 조금 더 늘려 반나절 정도 내어두고 햇빛도 잠깐 보여줍니다. 이렇게 며칠에 걸쳐 서서히 바깥의 온도와 직사광선, 그리고 바람에 적응할 수 있도록 바깥에 머무는 시간을 늘려나가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어린아이가 처음 수영장에 들어갈 때 발끝부터 서서히 물을 적시며 체온을 맞추는 것과 똑같은 이치입니다. 이 일주일의 적응 기간을 거친 모종의 잎은 짙은 녹색으로 변하고 줄기는 튼튼해져서 밭에 옮겨 심었을 때 몸살을 거의 앓지 않습니다. 흔히 모종을 심고 나서 시들시들해지는 것을 당연한 과정이라고 오해하시는데 철저한 순화 과정을 거친 모종은 땅에 심자마자 곧바로 뿌리를 내리고 폭풍 성장을 시작합니다. 귀찮더라도 이 일주일의 시간을 꼭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5번째로 우리가 이른 봄에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바로 농기구 정비와 소독입니다. 식물에만 신경 쓰느라 우리가 사용하는 도구들을 방치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작년 가을에 쓰던 흙 묻은 삽과 녹슨 가위를 봄에 그대로 다시 사용하시나요? 이것은 정원에 질병을 퍼뜨리는 가장 빠르고 확실한 지름길입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오해 중 하나는
식물의 병이 오직 공기나 곤충을 통해서만 전염된다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수많은 곰팡이성 질환과 바이러스는 우리가 매일 무심코 사용하는 전지가위나 모종삽을 통해 식물에서 식물로 직접 전파됩니다. 병든 식물의 가지를 잘랐던 가위로 건강한 식물의 가지를 자르면 병원균을 직접 혈관에 주사하는 것과 같습니다. 따라서 본격적인 농사가 시작되기 전 창고에 있는 모든 농기구를 꺼내 철저하게 세척해야 합니다. 흙을 깨끗이 털어내고 비눗물로 씻은 뒤 햇볕에 바싹 말려주세요. 전지가위 같은 날이 있는 도구는 소독용 알코올이나 락스 희석액을 화장솜에 묻혀 칼날을 꼼꼼히 닦아 소독해야 합니다. 날이 무뎌진 가위나 삽은 숫돌로 날카롭게 갈아두는 것도 중요합니다. 무딘 가위로 식물의 가지를 자르면 단면이 깔끔하게 잘리지 않고 지시기듯 잘리게 되는데 이 상처를 통해 세균이 아주 쉽게 침투합니다. 예를 들어 수술실에서 의사가 녹슬고 무딘 메스를 사용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깨끗하고 날카롭게 관리된 농기구는 우리 정원의 건강을 지켜주는 가장 든든한 방패 역할을 해줄 것입니다. 오늘 당장 창고를 열어 가위의 상태를 확인해 보세요. 6번째 시기는 바로 땅을 깨우고 흙의 상태를 점검하는 때입니다. 봄바람이 살랑 불기 시작하면 마음이 급해져서 무작정 밭으로 달려가 트랙터나 사북으로 흙을 마구 뒤집어 엎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땅이 아직 완전히 녹지 않았거나 봄비로 인해 흙이 질척거릴 때 땅을 파는 것은 정원 농사를 망치는 최악의 실수 중 하나입니다. 질척거리는 흙을 갈아엎게 되면 흙 속에 미세한 공기구멍들이 짓눌려 파괴되고 나중에 흙이 마르면서 벽돌처럼 딱딱하게 굳어버립니다. 이런 흙에서는 식물의 뿌리가 숨을 쉬지도 뻗어 나가지도 못합니다. 그렇다면 언제 땅을 일구어야 할까요? 흙이 적당히 수분을 머금고 있으면서도 손으로 쥐었을 때 쉽게 바스러지는 상태가 가장 완벽한 타이밍입니다. 아주 간단한 테스트 방법이 있습니다. 밭에 나가서 흙을 한 줌 쥐고 주먹을 꽉 쥐어보세요. 흙이 공 모양으로 뭉쳐질 것입니다. 이때 그 흙공을 손가락으로 가볍게 찔러보거나 허리 높이에서 땅으로 떨어뜨려 보세요. 만약 흙공이 차르처럼 단단하게 뭉쳐서 깨지지 않는다면 아직 땅을 파기에는 흙이 너무 젖어 있는 상태입니다. 며칠 더 기다려야 합니다. 반대로 손으로 쥐었을 때 뭉쳐지지 않고 모래처럼 주르르 흘러내린다면 너무 건조한 상태입니다. 흙공을 손가락으로 찔렀을 때 기분 좋게 스르륵 부서진다면 그때가 바로 땅을 뒤집고 일구기에 가장 완벽한 날입니다. 이때 흙을 깊게 파서 겨울 동안 뭉쳐있던 땅을 부드럽게 풀어주고 흙 속에 산소를 불어넣어 주어야 합니다. 이 작은 습도 테스트 하나가 한 해 동안 식물이 자랄 푹신한 침대를 만들어주는 핵심 비결입니다. 7번째로 해야 할 일은 깨어난 흙에 영양분을 채워주는 밑거름 주기입니다. 작물이 자라기 전에 미리 밭에 비료나 퇴비를 섞어주는 과정을 말합니다. 많은 초보자분들이 화학 비료만 뿌리면 식물이 크고 건강하게 자랄 것이라는 환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화학 비료는 빠르고 눈에 띄는 성장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매년 화학 비료만 사용하면 흙 속의 유익한 미생물들이 죽고 흙이 점점 산성화되어 결국에는 딱딱하고 척박한 죽은 땅이 되어버립니다. 진정한 정원사는 식물을 먹이지 않고 흙을 먹인다는 말이 있습니다. 가장 좋은 밑거름은 바로 잘 부숙된 유기물 퇴비입니다. 퇴비는 식물에게 천천히 영양분을 공급할 뿐만 아니라 흙을 스펀지처럼 폭신폭신하게 만들어서 물을 잘 머금고 공기가 잘 통하게 해줍니다. 거름을 줄 때도 타이밍이 생명입니다. 씨앗이나 모종을 심기 직전에 퇴비를 뿌리는 것은 아주 위험합니다. 퇴비가 흙 속에서 마저 분해되면서 엄청난 열과 가스를 발생시키는데 이 가스가 연약한 씨앗의 싹이나 모종의 뿌리를 까맣게 태워 죽여버리기 때문입니다. 이를 가스 피해라고 부릅니다. 반드시 파종이나 아주 심기 최소 2주일에서 3주일 전에는 밭에 퇴비를 듬뿍 뿌리고 흙과 골고루 섞어두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퇴비를 섞어놓은 밭은 2-3주 동안 숙성되는 과정을 거치며 독한 가스를 다 날려보내고 미생물들이 활발하게 움직이는 건강한 흙으로 변신하게 됩니다. 맛있는 요리를 하기 전에 재료를 양념에 미리 재워두어 깊은 맛을 내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충분한 시간을 두고 밭을 준비해 보세요. 여덟 번째는 이른 봄 추위를 견디는 내한성 작물들을 첫 파종하는 시기입니다. 텃밭 농사는 날씨가 완전히 따뜻해져야만 시작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아직 서리가 내리고 아침 저녁으로 입김이 나오는 쌀쌀한 날씨 속에서도 꿋꿋하게 자라나는 식물들이 있습니다. 완두콩, 시금치, 당근, 상추, 무 같은 작물들은 오히려 서늘한 날씨를 좋아합니다. 이런 작물들은 땅이 높고 흙을 일굴 수 있는 상태가 되면 최대한 일찍 밭에 씨앗을 뿌려야 합니다. 흔히 봄이 깊어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늦게 씨앗을 뿌리는 분들이 계신데, 이는 서늘한 기후를 좋아하는 작물에게는 독이 됩니다. 예를 들어 시금치나 상추를 너무 늦게 심어서 초여름에 뜨거운 열기를 맞게 되면 잎을 키우는 대신 서둘러 꽃대를 올리고 씨앗을 맺으려고 합니다. 이를 추대현상이라고 하는데요. 꽃대가 올라온 상추나 시금치는 잎이 억세지고 쓴맛이 강해져서 도저히 먹을 수 없게 됩니다. 일찍 심는 자만이 부드럽고 달콤한 봄 채소를 맛볼 수 있습니다. 씨앗을 뿌릴 때는 흙에 얕은 홈을 파고 일정한 간격으로 씨앗을 떨어뜨린 뒤 흙을 살짝만 덮어줍니다. 씨앗 크기의 2배에서 3배 정도 깊이로 덮어주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흙을 너무 깊게 덮으면 어린 새싹이 무거운 흙을 뚫고 올라오지 못해 흙 속에서 질식해버립니다. 씨앗을 뿌린 후에는 물을 흠뻑 주고 건조해지지 않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추위를 뚫고 올라오는 작은 초록빛 새싹들을 발견하는 순간 정원 가꾸기의 진정한 묘미를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9번째 시기는 본격적인 봄이 오기 전 과일나무와 관목들의 가지치기를 하는 때입니다. 겨울의 끝자락, 나무의 새싹이 트기 직전은 나무의 수영을 잡고 불필요한 가지를 잘라내기에 가장 완벽한 타이밍입니다. 가지치기라는 단어만 들으면 나무를 아프게 하는 것 같아 주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연 그대로 내버려두는 것이 나무에게 가장 좋다는 것은 대표적인 오해입니다. 밀림 속이라면 모를까 한정된 공간인 정원에서 과일과 꽃을 풍성하게 얻기 위해서는 적절한 이발이 필수적입니다. 병들거나 부러진 가지, 안쪽으로 굽어 자라서 다른 가지와 교차하며 서로 상처를 내는 가지, 햇빛을 가리는 복잡한 장가지들을 과감하게 잘라내야 합니다. 이렇게 바람길을 열어주고 햇빛이 나무 한쪽 깊숙한 곳까지 골고루 들어오게 만들어주면 나무는 놀라울 정도로 건강해지고 열매도 크고 달아집니다. 굵은 가지를 자를 때는 반드시 3단 절단법이라는 기술을 사용해야 합니다. 굵고 무거운 가지를 한 번에 위에서 아래로 자르려고 하면 가지가 부러지면서 나무 줄기의 껍질까지 쭉 찢어지게 됩니다. 이는 나무에게 치명적인 상처를 남깁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먼저 자르려는 위치보다 약간 바깥쪽에서 아래에서 위로 가지 굵기의 3분의 1 정도를 톱질해줍니다. 그리고 그보다 조금 더 바깥쪽에서 위에서 아래로 톱질하여 가지를 먼저 툭 부러뜨려 잘라냅니다. 마지막으로 남은 짧은 그루터기를 나무 기둥의 주름진 부분을 다치지 않게 조심스럽게 바짝 잘라내어 마무리합니다. 이렇게 하면 상처가 아주 빠르고 깨끗하게 아물게 됩니다. 과감한 가위질이 나무에 새 생명을 불어넣습니다. 10번째로 우리가 마주해야 할 과제는 바로 이른 봄의 잡초 관리입니다. 봄비가 내리고 기온이 오르기 시작하면 우리가 정성껏 심은 작물보다 잡초가 훨씬 더 먼저 그리고 더 빠르게 자라납니다. 잡초 뽑기는 정원사들이 가장 귀찮아하고 미루고 싶어하는 일입니다. 나중에 잡초가 크게 자라서 눈에 확 띄면 그때 한 번에 뽑겠다고 생각하시나요? 이것은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도 못 막게 만드는 아주 치명적인 실수입니다. 잡초는 덩치가 커질수록 뿌리를 땅속 깊이 상상 이상으로 단단하게 내립니다. 나중에 큰 잡초를 뽑으려고 하면 주변에 심어둔 우리 작물의 연약한 뿌리까지 함께 뽑혀 올라오거나 상처를 입게 됩니다. 잡초 관리는 떡잎이 두세 장 나온 아주 어린 시절에 홈이나 잡초 제거기를 이용해 흙 표면을 살살 긁어주는 것만으로도 쉽게 끝낼 수 있습니다. 잡초가 뿌리를 내리기 전에 표면을 긁어 햇빛에 말려 죽이는 것이죠. 가장 중요한 원칙은 잡초가 꽃을 피우고 씨앗에 맺기 전에 무조건 제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흔히 보이는 명아주나 쇠비름 같은 잡초 한 포기가 꽃을 피우면 수만 개의 씨앗을 밭 전체에 흩뿌리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내년, 내후년까지 잡초와의 끔찍한 전쟁을 치러야 합니다.
밭을 지날 때마다 눈에 띄는 어린 잡초들을 습관적으로 뽑아주는 작은 부지런함이 필요합니다. 잡초가 작을 때 뽑는 것은 5분이면 충분하지만 다 자란 뒤에 뽑으려면 5시간이 걸린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이른 봄에 철저한 잡초 방어선 구축이 여름철 정원 관리의 난이도를 결정합니다. 11번째 시기는 늦봄, 드디어 추위에 약한 열매 채소 모종들을 텃밭에 아주 심게 하는 때입니다. 토마토, 고추, 가지, 오이, 호박 같은 작물들은 추위에 아주 민감해서 서리를 맞으면 하루아침에 까맣게 녹아내려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이 모종들은 해당 지역의 마지막 서리가 내리는 날짜, 즉 늦상이일이 완전히 지난 후에 밭에 심어야 합니다. 보통 5월 초에서 중순경이 되는데 마음이 급한 분들은 4월 중순부터 마트에 진열된 모종을 사다 심곤 하십니다. 일찍 심으면 더 빨리 크게 자랄 것이라는 믿음 때문이죠. 하지만 이는 커다란 착각입니다. 차가운 땅에 일찍 심어진 토마토 모종은 추위에 오들오들 떨며 성장을 완전히 멈춰버립니다. 오히려 날씨가 충분히 따뜻해진 5월 중순에 심은 모종이 나중에 심었음에도 불구하고 폭발적으로 성장해서 일찍 심은 모종을 금세 추월해버립니다. 식물은 달력의 날짜가 아니라 흙의 온도를 느낍니다. 모종을 심을 때는 부덩이를 파고 물을 가득 채워준 뒤 물이 흙 속으로 완전히 스며들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를 물잡기라고 하는데요. 흙 속에 물기를 미리 만들어주어 모종의 뿌리가 마르지 않고 깊게 뻗어나가도록 돕는 과정입니다. 예를 들어 메마른 스펀지에 물을 부으면 겉만 적시고 흘러내리지만 미리 촉촉하게 적셔둔 스펀지는 물을 흠뻑 빨아들이는 것과 같습니다. 구덩이에 물이 다 스며들면 모종을 넣고 흙을 살짝 덮은 뒤 뿌리가 흙과 밀착되도록 가볍게 눌러줍니다. 모종을 너무 깊게 심지 않도록 주의하고 포트에서 자라던 흙 높이 그대로 밭에 심어주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12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물주기의 기술입니다. 늦봄부터 초여름에 접어들며 날씨가 더워지면 물주기는 정원 관리의 핵심으로 떠오릅니다. 식물에 물을 주는 것을 그저 샤워기로 표면을 적시는 정도로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매일 저녁 퇴근 후 밭에 나가서 흙 표면만 살짝 젖을 정도로 찔끔찔끔 물을 주는 습관은 식물에게 독약과도 같습니다. 이렇게 표면에만 물을 주면 식물의 뿌리는 물을 찾기 위해 땅속 깊이 내려가지 않고 흙 표면 근처로만 얕게 뻗어나갑니다. 뿌리가 얕은 식물은 한여름에 불볕더위가 찾아오면 표면의 흙이 마름과 동시에 심각한 가뭄 피해를 입고 쓰러지게 됩니다. 진정한 물주기의 비결은 횟수는 줄이되 한 번 줄 때 흙 속 깊은 곳까지 흠뻑 젖도록 엄청난 양의 물을 주는 것입니다. 일주일에 한두 번을 주더라도 물이 뿌리끝을 지나 땅속 20에서 30cm 깊이까지 닿도록 충분히 주어야 합니다. 이렇게 깊게 물을 주면 뿌리들은 수분을 찾아 땅속 깊은 곳으로 파고들며 자라게 되고 결과적으로 가뭄과 바람에 아주 강한 튼튼한 식물이 됩니다. 언제 물을 주어야 하는지도 중요한 타이밍입니다. 가장 완벽한 물주기 시간은 이른 아침입니다. 아침에 물을 주면 식물이 낮 동안 광합성을 하며 수분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고 잎에 묻은 물기도 한낮의 햇빛에 금방 말라 병에 걸릴 확률이 낮아집니다. 반면 늦은 밤에 잎사귀에 물을 잔뜩 뿌려두면 젖은 잎사귀 사이로 밤새 곰팡이균이 번식하기 아주 좋은 최적의 환경을 만들어주게 됩니다. 사람도 잠자기 직전에 과식하면 탈이 나듯 식물도 저녁 늦게 잎이 젖은 채로 밤을 지새우는 것을 몹시 싫어합니다. 13번째 단계는 흙의 수분을 지키고 잡초를 막아주는 멀칭 작업입니다. 여름이 다가올수록 뜨거운 태양은 흙 속의 수분을 무서운 속도로 증발시킵니다. 아침에 물을 흠뻑 주어도 오후가 되면 밭이 쩍쩍 갈라지는 현상을 막기 위해 우리는 멀칭이라는 보호막을 덮어주어야 합니다. 맨 땅을 햇빛에 그대로 노출시키는 것은 떼약볕에 피부를 보호하지 않고 서 있는 것과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비닐 멀칭만 생각하시는데 자연 친화적이고 식물에게 더 좋은 유기물 멀칭 방법을 꼭 알아두셔야 합니다. 베어낸 잔디, 마른 볏짚, 부서진 나뭇잎이나 바크 같은 유기물을 작물 주변의 흙 위에 5에서 10cm 두께로 두툼하게 덮어주는 것입니다. 이 유기물 이불은 햇빛을 차단하여 잡초 씨앗이 싹을 틔우지 못하게 완벽하게 막아줍니다. 또한 흙 표면의 온도가 지나치게 올라가는 것을 막아주어 뿌리가 시원하게 숨 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줍니다.
무엇보다 가장 큰 장점은 물을 주는 횟수를 절반 이하로 획기적으로 줄여준다는 것입니다. 멀칭 아래의 흙은 한여름에도 항상 촉촉함을 유지합니다. 예를 들어 숲속을 걸을 때 낙엽이 쌓인 흙을 파보면 늘 촉촉하고 부드러운 것과 똑같은 원리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 유기물들은 서서히 썩어 흙에 풍부한 영양분을 공급하는 최고급 천연 퇴비로 변신합니다. 짚이나 마른 풀로 멀칭을 할 때 주의할 점은 식물의 줄기 부분에 너무 바짝 붙여서 덮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줄기에 직접 닿으면 바람이 통하지 않아 짓무르거나 썩을 수 있으니 줄기에서 약간 거리를 두고 덮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멀칭은 게으른 정원사를 위한 최고의 마법입니다. 14번째는 여름철 정원에 불청객처럼 찾아오는 병해충 관리 시기입니다. 덥고 습한 장마철이 다가오면 텃밭은 온갖 벌레들의 부패 식당으로 변합니다. 진딧물, 잎벌레, 나비, 애벌레들이 어린 잎을 갉아먹는 것을 보면 당장 농약상으로 달려가 독한 화학살충제를 뿌리고 싶은 충동을 느낍니다. 하지만 작은 벌레 몇 마리 보였다고 해서 바로 살충제를 살포하는 것은 엄청난 실수입니다. 밭에는 해충뿐만 아니라 해충을 잡아먹는 무당벌레, 사마귀, 거미 같은 익충들도 함께 살고 있습니다. 복한약을 무분별하게 뿌리면 이 유익한 곤충들까지 모두 몰살당하게 됩니다. 천적이 사라진 밭은 나중에 더 독하고 끈질긴 해충들의 천국이 되어버립니다. 텃밭의 생태계를 지키면서 해충을 물리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가장 첫 번째 방어선은 매일매일 관찰하는 것입니다. 진딧물은 초기에 발견하면 진딧물이 붙어있는 잎사귀 하나를 똑 따서 버리거나 무로스의 강한 수압으로 씻어내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막을 수 있습니다. 만약 해충이 조금 퍼졌다면 집에서 쉽게 만들 수 있는 친환경 방제액을 사용해보세요. 예를 들어 마요네즈를 물에 희석하여 뿌려주면 마요네즈의 기름 성분이 벌레의 숨구멍을 막아 숨을 못 쉬게 하는 아주 효과적인 살충제가 됩니다. 또는 난황류나 목초액을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중요한 것은 해충을 0%로 완전히 박멸하겠다는 욕심을 버리는 것입니다. 벌레가 먹은 구멍 뚫린 잎사귀 몇 개는 자연과 타협하는 건강한 정원의 증거입니다. 병해충 관리는 박멸이 아니라 개체수를 통제하는 것임을 기억하세요. 15번째는 한여름 무성하게 자라나는 열매 채소들의 곁순을 제거하고 지지대를 세워주는 시기입니다. 토마토나 오이덩굴이 정글처럼 걷잡을 수 없이 자라나는 것을 흐뭇하게 바라만 보고 계신가요? 가지와 잎이 무성할수록 열매가 더 많이 열릴 것이라는 생각은 매우 흔한 착각입니다. 토마토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원줄기와 굵은 가지 사이에서 겨드랑이 털처럼 삐죽하게 튀어나오는 작은 싹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곁순이라고 부릅니다. 이 곁순을 그대로 방치하면 토마토는 모든 에너지를 잎과 줄기를 키우는데 낭비해버립니다. 덤불처럼 얽히고 설켜서 바람이 통하지 않아 곰팡이병에 쉽게 걸리고 정작 우리가 먹어야 할 토마토 열매는 탁구공만한 크기에서 성장을 멈춰버립니다. 크고 붉은 토마토를 수확하고 싶다면 주말마다 밭에 나가서 이 곁순들을 보이는 족족 손으로 똑똑 꺾어주어야 합니다. 영양분이 잎이 아니라 열매로 집중되게 길을 터주는 작업입니다. 곁순을 제거할 때는 가위보다는 손으로 꺾어주는 것이 바이러스 전염을 막는데 훨씬 안전합니다. 맑고 건조한 날 아침에 곁순을 따주면 상처가 금방 말라서 병균이 침투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키가 사람 가슴 높이 이상으로 자라는 토마토나 고추에는 반드시 튼튼한 지지대를 꽂아주고 끈으로 묶어주어야 합니다. 여름철 강한 비바람에 줄기가 부러지거나 열매의 무게를 이기지 못해 식물이 쓰러지는 것을 막아주는 필수적인 버팀목입니다. 끈을 묶을 때는 줄기가 계속 굵어질 것을 예상하여 여유를 두고 팔자 모양으로 느슨하게 묶어주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아낌없이 곁순을 제거해야 탐스러운 열매를 얻을 수 있습니다. 16번째는 드디어 첫 수확의 기쁨을 맛보는 한여름의 수확 시기입니다. 식물을 심고 가꾸는 모든 고생을 보상받는 가장 행복한 순간이죠. 그런데 수확에도 타이밍이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특히 호박, 오이, 가지 같은 채소들은 수확 시기를 조금만 놓쳐도 맛이 뚝 떨어집니다. 많은 초보 정원사들이 작물이 더 크게 자랄 때까지 기다리겠다며 열매를 따지 않고 밭에 방치하는 실수를 합니다.
늙은 호박을 만들 것이 아니라면 애호박이나 오이는 시장에서 파는 크기보다 약간 작을 때 따는 것이 가장 연하고 부드러우며 맛이 좋습니다. 너무 크게 자라도록 놔두면 껍질은 질겨지고 속에는 크고 억센 씨앗만 가득 차게 됩니다. 게다가 식물이 커다란 열매 하나를 유지하기 위해 엄청난 에너지를 쏟아붓느라 새로운 꽃을 피우고 다음 열매를 맺을 생각을 하지 않게 됩니다. 부지런히 수확해서 식물의 부담을 덜어주어야 끊임없이 새로운 열매를 쏟아냅니다. 토마토나 고추 같은 작물은 수확하는 시간대도 중요합니다. 열매의 당도와 향은 이른 아침 이슬이 마를 무렵에 가장 높습니다. 한낮에 뜨거운 햇볕을 받으면 식물이 스트레스를 받아 열매의 수분과 단맛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른 아침에 딴 옥수수와 해질 무렵에 딴 옥수수를 쪄서 먹어보면 그 단맛의 차이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과일이나 열매를 딸 때는 식물의 줄기가 상하지 않도록 손으로 잡아뜯지 말고 깨끗한 가위나 칼을 사용해 꼭지를 깔끔하게 잘라내야 합니다. 정성껏 키운 작물을 가장 완벽한 상태로 거두어들이는 이 순간이야말로 정원사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입니다. 17번째 단계는 늦여름, 가을 농사를 준비하기 위한 이어짓기, 즉 연속 파종의 시기입니다. 7월 말에서 8월 초가 되면 봄에 심었던 상추나 감자, 강낭콩 같은 작물들은 수확이 끝나고 밭에 빈자리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때 수확이 끝난 빈 땅을 가을까지 놀리면서 잡초밭으로 놔두는 것은 정말 아까운 일입니다. 진정한 고수는 밭을 잠시도 쉬게 하지 않습니다. 수확이 끝난 식물의 잔해를 재빨리 뽑아내고 흙을 다시 정리하여 새로운 작물을 심을 준비를 해야 합니다. 다가오는 가을을 위해 당근, 비트, 가을 상추, 시금치 같은 작물들의 씨앗을 뿌릴 타이밍입니다. 이때 흔히 하는 오해는 여름 햇살이 너무 뜨거워서 어린 씨앗이 다 타 죽을 것이라는 걱정입니다. 하지만 땅속은 의외로 촉촉함을 유지할 수 있고 이 시기에 뿌리를 내린 작물들은 선선해지는 가을바람을 맞으며 엄청난 속도로 자라납니다. 다만 한여름의 직사광선이 너무 강하다면 씨앗을 뿌린 자리에 차광막을 살짝 덮어주거나 물을 자주 뿌려 흙의 온도를 낮춰주는 센스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봄에 감자를 캤던 자리에 퇴비를 조금 보충해주고 가을 당근의 씨앗을 뿌려보세요. 늦은 가을 달콤하고 아삭한 당근을 수확하는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한정된 공간에서 봄 작물이 퇴장하면 곧바로 가을 작물을 무대에 올리는 이어짓기 기술을 활용하면 작은 텃밭에서도 1년 내내 싱싱한 채소를 자급자족할 수 있는 기적을 만들 수 있습니다. 늦여름의 부지런함이 풍성한 가을 식탁을 보장합니다. 18번째는 초가을의 꽃이자 김장 농사의 핵심인 배추와 물을 심는 시기입니다. 8월 중순에서 늦어도 9월 초 사이는 1년 농사 중 가장 중요한 전환점입니다. 한국인에게 텃밭 농사의 하이라이트는 역시 김장배추와 물을 길러내는 것이죠. 배추는 모종을 심고 무는 씨앗을 직접 밭에 뿌리는 것이 철칙입니다. 간혹 무 모종을 시장에서 사다 심는 분들이 계시는데 무는 뿌리를 먹는 작물이라 옮겨 심는 과정에서 곧은 뿌리가 꺾이거나 상처를 입어 나중에 문어발처럼 여러 갈래로 갈라진 못난이 무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무는 반드시 밭에 직접 씨앗을 전뿌림해야 합니다. 배추 모종을 심을 때는 봄에 토마토 모종을 심을 때보다 훨씬 더 간격을 넓게 띄워야 합니다. 어린 배추 모종을 보면 작아서 다닥다닥 붙여 심고 싶지만 2달 뒤 배추 한 포기가 농구공보다 더 크게 자라날 것을 상상해야 합니다. 최소 40에서 50cm 이상의 넉넉한 간격을 두어야 잎이 넓게 퍼지며 속이 꽉 찬 배추로 자랄 수 있습니다. 가을 작물을 심기 전에는 밭에 거름을 정말 듬뿍 주어야 합니다. 배추와 무는 단기간에 엄청난 크기로 자라나기 때문에 흙 속에 영양분이 부족하면 결구가 되지 않거나 무가 맵고 맛이 없어집니다. 모종을 심고 난 직후에는 가을 장마나 늦더위에 공격하는 벼룩잎벌레나 청벌레를 조심해야 합니다. 어린 잎을 갉아먹으면 성장이 멈추므로 심은 직후에 한랭사라는 하얀 그물망을 밭 전체에 터널처럼 덮어 씌워 나비가 알을 낳지 못하게 물리적으로 차단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방법입니다. 19번째 시기는 늦가을, 첫 서리에 대비하고 정원의 수확 기간을 연장하는 때입니다. 11월이 다가오고 일기예보에서 첫 서리가 내린다는 소식이 들리면 정원사는 전투태세에 돌입해야 합니다.
서리는 잎이 얇은 작물들을 단 하룻밤 만에 검게 태워버리는 무서운 적입니다. 아직 밭에 붉게 익지 않은 푸른 토마토나 고추가 주렁주렁 매달려 있는데 서리를 맞아 다 버리게 되면 너무나 허무하겠죠? 많은 분들이 서리가 내리면 올해 농사는 끝났다고 포기해버립니다. 하지만 약간의 노력만 있다면 수확 기간을 몇 주나 더 연장할 수 있습니다. 비닐이나 두꺼운 보온 덮개, 헌 담요 등을 이용해 해가 지기 전 작물들 위를 포근하게 덮어주세요. 땅에서 올라오는 온기를 가두어 밤새 작물이 어는 것을 막아줍니다. 아침에 해가 뜨고 기온이 오르면 다시 덮개를 벗겨주어 식물이 숨을 쉬고 햇빛을 받게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아직 속이 덜 찬 배추나 무도 이런 방식으로 밤 추위를 막아주면 한 달가량 더 밭에서 덩치를 키울 수 있습니다. 무는 영하로 떨어지면 바람이 들어 맛이 없어지므로 서리 소식이 있다면 잎사귀를 잘라 무 윗부분을 덮어주거나 흙을 긁어모아 무의 어깨 부분을 두툼하게 이불처럼 덮어주어야 합니다. 도저히 추위를 막을 수 없는 상황이라면 파란 토마토를 모두 따서 실내의 따뜻한 곳이나 종이봉투 안에 사과와 함께 넣어두세요. 사과에서 나오는 에틸렌 가스가 파란 토마토를 놀라운 속도로 빨갛게 후숙시켜줍니다. 서리와의 숨바꼭질에서 승리하여 마지막 열매까지 알차게 거두어 보세요. 드디어 마지막 20번째. 추운 겨울이 찾아온 정원을 갈무리하고 도구들을 보관하는 시기입니다. 서리가 밭을 완전히 뒤덮고 땅이 얼기 시작하면 1년간의 쉼없던 정원 농사도 마침표를 찍습니다. 수확이 모두 끝난 빈밭을 그대로 방치하고 따뜻한 집으로 들어가시나요? 훌륭한 정원사는 끝맺음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밭에 남아있는 마른 줄기, 썩은 열매, 잡초들을 아주 깨끗하게 치워야 합니다. 이런 잔해들을 밭에 남겨두면 겨울철 춥고 배고픈 쥐나 해충들의 따뜻한 은신처가 되고 각종 곰팡이균이 숨어서 월동하는 온상이 됩니다. 잔해들을 싹 긁어 모아 퇴비장으로 보내거나 태울 수 있는 것은 태워서 재를 밭에 뿌려주는 것이 좋습니다. 빈밭 위에는 볏짚이나 낙엽을 두껍게 덮어주어 매서운 겨울바람에 흙이 깎여나가는 것을 막고 흙 속의 미생물들이 따뜻하게 겨울을 날 수 있도록 이불을 덮어주세요. 1년 동안 고생한 농기구들도 월동 준비가 필요합니다. 삽이나 호미, 가위에 묻은 흙을 새솔로 싹싹 문질러 털어내고 기계 기름이나 식용유를 천에 묻혀 세 부분에 얇게 발라주세요. 이렇게 기름칠을 해두면 습한 겨울 창고 안에서도 녹이 슬지 않고 내년 봄에 새 것처럼 다시 꺼내 쓸 수 있습니다. 호스에 고여있는 물도 완벽하게 빼내어야 겨울에 얼어서 호스가 터지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모든 정리를 마치고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시며 올해 작성했던 정원 지도를 다시 펼쳐보세요. 무엇이 성공했고 무엇이 아쉬웠는지 기록해두는 이 고요한 반성의 시간이 내년 봄 더 아름답고 풍성해질 정원을 위한 가장 훌륭한 걸음이 될 것입니다. 자연이 겨울잠을 자는 동안 정원사도 푹 쉬며 다음 봄을 기다립니다. 오늘 우리는 차가운 흙을 깨우는 이른 봄부터 마지막 밭을 갈무리하는 한겨울까지 정원에서 벌어지는 놀라운 시간의 춤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씨앗을 깨우는 발화 테스트부터 햇빛을 조절하는 육묘 과정, 타이밍이 생명인 물주기와 멀칭, 그리고 수확을 배가시키는 가지치기와 이어짓기까지 정원 가꾸기는 무작정 땀만 흘리는 노동이 아니라 자연의 시계에 나의 행동을 정확히 맞추는 고도의 예술입니다. 적절한 시기에 물 한 번, 가위질 한 번을 해주는 것이 식물의 운명을 어떻게 바꾸는지 이제 확실히 아셨을 겁니다. 물론 이 달력이 무조건적인 절대 규칙은 아닙니다. 해마다 날씨가 다르고 텃밭의 위치마다 환경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늘 알려드린 이 기본 흐름을 머릿속에 기억하신다면 비가 오든 날이 가물든 어떤 상황에서도 당황하지 않고 대처할 수 있는 든든한 나침반이 될 것입니다. 작고 여린 씨앗 하나가 자라나 풍성한 열매를 맺고 다시 흙으로 돌아가는 이 위대한 순환의 과정에 여러분이 훌륭한 지휘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준비한 사계절 정원관리 완벽 가이드는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지금 바로 채널을 구독하시고 좋아요를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더 좋은 텃밭 꿀팁을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드릴게요. 영상을 다 보신 지금 여러분의 정원지도 가장 첫 번째 칸에는 어떤 작물을 그려놓고 싶으신가요? 여러분의 멋진 봄날 계획을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